네, 안녕하세요. 에, 오늘은 여러분하고 이제 지난 시간에는 계약 형태의 기업으로서의 익명조합을 구조를 우리 법조문으로 살펴봤어요. 이번에 이제 합자조합을 한번 해보겠는데 이 합자조합은 여러분 최근에 도입된 거죠. 만들어진 이유가 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두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합자조합은 어, 뭐 상식으로 알아두세요. 합자회사 있죠. 합자회사, 우리 법인 형태 있죠. 법인 형태 합자회사의 어떤 규정의 경직성 때문에 이렇게 합자조합을 만들어 주게 됐어요. 어떤 거냐면 합자회사는요. 거기는 유한책임사원하고 무한책임사원이 함께 존재하는 게 합자회사잖아. 그죠? 그런데 합자회사는 어떠한 경우도 유한책임사원은 대표 내지는 집행자가 될 수가 없어요. 어떠한 경우도. 그렇죠? 너무 경직돼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민법상의 조합에 가보시면 요거는 이제 회사 책임 차원이고 두 번째는 민법에 나오는 민법상 조합 있잖아요. 이 조합은 실명이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무한책임 조합원들로만 구성되어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소심한 조합원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조합이 망하면 내 모든 개인 재산으로 다 메꿔야 된다고 생각하면 부담스럽죠? 근데 내가 출자한 만큼만 책임지고 말겠다 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한 유한 책임 조합원이 민법상 조합으로는 출자를 할 수 없죠. 그래서 우리 상법에는 그러한 소심한 사람들에게도 출자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고 기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합자조합을 만들게 됐어요. 알겠죠? 그래서 그게 바로 유한책임조합원이 되는 거죠. 되시겠죠? 그래서 뭐 크게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어쨌거나 합자조합은 어떻게 한다? 책임지는 조합원들이 유한책임조합원과 무한책임조합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여기는 계약 형태로 기업을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어때요? 계약으로 유한책임 사원도 대표자가 될 수 있고 집행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습니다. 이건 계약으로 다 정할 수 있어요. 결국은 뭐예요? 합자회사와 완전 거의 똑같아요. 구조가 거의 똑같은데 단지 합자회사는 설립 등기를 하고 법인 형태의 기업이지만 여기 합자조합은 당사자 간의 계약으로 합자회사의 동일한 형태의 기업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어때요? 자기들끼리 얼마든지 계약으로 여러 가지 운영 상황이라든지 출자 등등을 자기 나름대로 그죠? 책임 소재 등등도 계약으로 다 따로 정할 수가 있어요. 이런 점에서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어, 운영한 데 있어서나 설립한 데 있어서 굉장히 유연성을 갖고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런 면에서 합자조합이 만들었다 보시면 됩니다. 자, 개념을 한번 보시면 합자조합이라는 것은 조합의 업무 집행자로서 조합 채무에 대해서 무한 책임을 지는 조합원과 여기 그랬죠. 조합의 업무 집행자로서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원칙은 합자회사처럼 무한 책임 조합원이 업무 집행을 다 해요. 하지만 계약으로 유한 책임 조합원을 업무 집행자로 정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근데 합자회사는 못 정할 뿐인 거죠. 그래서 원칙을 쭉 알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한다? 계약으로 얼마든지 뒤바꾸나 그죠? 서로 바꿀 수 있다는 거. 그걸 여러분이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출자액을 한도로 하는 유한 책임을 지는 조합원이 상호 출자해서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 계약이죠.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것을 우리는 합자조합이라고 한다. 이해됐죠? 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86조의 3 가보면 조합계약이라 나오잖아요. 꼭 조합계약이라 나오는데 가보니까 내용을 가면 이렇게 되세요. 합자조합의 설립을 위한 조합계약에는 다음 사항을 적고 총조합원이 기명날이 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나 했잖아요. 어?
합자조합은 뭐 조합인데 계약을 하는데 계약은 자유롭게 정해야 되는데 계약의 내용이 법정화돼 있네요. 뭐와 비슷합니까? 합자회사의 정관 작성과 비슷하죠. 그죠? 네, 그게 바로 이제 합자회사의 모습을 그대로 가져오면서 규정하기 위해서 또 공동 무한책임과 유한책임 함께 공동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부분들을 다 해소하기 위해서 아예 여기서는 어때요? 조합계약의 내용이 있죠. 합자조합에서는 조합계약 내용을 법에서 있죠. 법정화 시켜놓고 사용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특이한 점이 뭐다? 조합계약의 내용이 법정화되어 있다. 이거 하나 주세요. 우리 익명조합에서 그런 거 없죠. 그 다음 민법상 조합에 그런 거 없죠. 근데 이 합자조합은 특별하게 조합계약의 내용이 법정화돼 있다. 그걸 반드시 적어야 된다. 알겠죠? 뭐 목적 명칭이라든지 암기할 필요 없어요. 뭐 지분의 양도에 관한 사항 등등을 아예 법에 적도록 계약에 반드시 넣도록 우리 법정화돼 있다라는 정도만 아시면 된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셔가지고 또 한 가지 좀 특이하게 나오는데 계약이면서 또 이 두 가지를 조심해야 될 건데 아까 법정화되어 있다는 거 하나하고 등기가 나와요. 등기. 이 등기가 자꾸 처음에 물어보면 헷갈릴 수 있어요. 법인으로 만들 때 합자회사 같은 경우 유한책임회사 같은 경우 회사일 경우는 설립등기를 하는 게 맞는데 이거는 계약 형태인데 무슨 등기를 합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거는 설립등기가 아니에요. 우리 회사라든지 법인은요. 등기를 해야만이 그 회사가 성립돼요. 알겠죠? 그런데 이 합자조합은 계약만 하면 계약서만 작성하면 설립이 돼버려요. 그 다음에 이제 등기를 하게 하는데 이 등기는 대항 요건입니다. 알겠죠? 그걸 여러분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회사 법인의 등기와는 다르다. 1항 가보시면 업무집행조합은 합자조합 설립 후 2주 내에 조합의 주된 영업소 소재지에서 법정사항을 등기해야 된다. 뭐라고 했어요? 설립 후라고 돼 있잖아요. 설립 후 2주 내에 알겠죠? 하는 거죠. 됐습니까? 예, 그 정도로 알아주시면 된다. 특이한 사항만 조금만 알아두면 돼요. 그 다음에 86조의 5 가보시면 업무집행조합원이다. 우리 아까 의에서 봤듯이 원칙적으로 업무집행조합은 누굴까요? 무한책임조합원입니다. 무한책임조합원. 알겠죠? 물론 이 업무집행조합원은 계약으로 유한책임조합원을 업무집행조합원으로 할 수 있어요. 이해됐죠? 그렇게 알아두고 일단은 어쨌거나 업무집행조합원은 조합계약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각자가 합자조의 업무를 집행하고 대리할 권리 의무가 있다. 알겠죠? 업무집행조합원. 원칙적으로 무한책임조합원이죠. 그리고 당연히 업무집행조합원은 선관주의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고 또 3번을 가보시면 둘 이상의 업무집행조합원이 있을 수 있겠죠. 무한책임조합원이 여러 명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 조합계약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각 업무집행조합원의 업무집행 관한 행위에 대해서는 다른 업무집행조합원의 이의가 있잖아요. 이의가 있으면 그 행위를 중지하고 업무집행조합은 과반수의 결의에 따라서 하면 됩니다. 알겠죠? 과반수 결의에 따릅니다. 과반수 결의에 따른다. 그걸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된다. 결정 과정. 자, 됐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셔가지고 유한책임조합원의 책임이다. 그럼 유한책임자본은 당연히 유한책임을 지는 거죠. 유한책임을 지는 건데 조심할 게 있어요. 유한책임자본의 책임은요. 제3자에 대해서 직접 책임지지는 않아요. 근데 예외적으로 여기 유한책임자본이 책임지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 유한책임자본 조합계약에 정한 출자 가액 있죠. 출자 가액이 만약에 10억이었다. 10억 출자하기로 계약을 정했어요. 근데 거기에서 5억만 출자를 지금 한 상태고 아직 5억이 남아 있어요. 그죠? 요겁니다. 그 이미 이행한 부분을 뺀 가액, 요거 5억이죠. 그 한도로 해서 조합 채무에 대해서 제3자에게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알겠죠? 5억은. 그러니까는 10억을 다 냈으면 원래 책임 안 지는 건데
아니 덜 낸 부분 있죠. 덜 낸 부분에 대해서는 조합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여기다가 추가로요. 합자조합에 이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배당을 받은 금액이 있다. 만약에 이게 2억이었다. 그죠? 이건 어때요? 여기에 변제 책임을 정할 때 더합니다. 한도에 더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5억과 어때요? 2억은 플러스 되는 거예요. 합쳐서 총 뭐죠? 7억 부분이 조합 채무에 대해서 변제할 책임을 지게 되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래서 유한책임자원의 책임인데 다 출자하면 책임지는 게 없겠지만 출자하지 덜 출자했다. 그죠? 출자 금액을 빼고 남는 부분 있죠. 추가로 출자할 금액과 이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받았던 배당금이 있으면 그걸 합쳐서 전부 다 조합 채무를 변제할 책임의 대상이 된다는 걸 알아주셔야 된다. 알겠죠? 네, 그걸 여러분이 기억해 주십니다. 유한 책임 조합원이면서도 이렇게 책임지는 내용이 있다는 걸 알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86조의 7 조합원의 지분 양도예요. 지분 양도. 그렇죠? 내가 조합으로 지위를 갖고 있다 그 지분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고 내가 빠져나올 수 있잖아요. 그 하는 방법이 이런 거 업무집행조합원이에요. 다른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알겠죠? 그래야만이 지분을 양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유한책임조합원은요. 요겁니다. 조심해야 돼요. 조합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할 수 있다. 보통 문제에 함정을 많이 팔죠. 유한책임조합원의 지분은 무한책임조합원이 동의하는 바에 따라서 양도할 수 있다. 틀린 거예요. 조합계약에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유한책임조합원의 지분을 양수한 자는 양도인의 조합에 대한 권리의무를 당연히 승계하는 것이고. 이해됐습니까? 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된다. 자, 나머지 뭐 준용 규정이 있습니다. 뭐 쭉 한번 보시면 되는 것이고요. 그 정도만 여러분 기억을 하시면 돼요. 더뭐 이렇게 시험에 많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제가 한 정도만 여러분이 앞쪽에 한 조문만 잘 살펴두시면 충분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대리상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합자조합 대리상인데 여기 대리상부터는 여러분 어떤 겁니까? 대리상부터는 상행위 각칙이라고 합니다. 각칙. 요 앞쪽까지는 우리 상행위의 통칙이라고 봤죠. 그죠? 합자조합까지는요. 그래서 계약상 특징, 그 다음에 매매 특징, 상행위 특징이 상법, 상행위의 총칙이고요. 상행위 각칙은 이제 구체적으로 개별적인 어떤 상행위를 하는 상인들의 법률 관계를 규율해 놓은 것이 각칙을 하는데 대리상부터 나옵니다. 대리상, 중개상, 위탁매매업, 운송주선업, 알겠죠? 운송업자, 그 다음에 공중접객업자, 창고업자, 그 다음에 리스업자, 그죠? 그 다음에 프랜차이즈업자, 가맹사업자, 그 다음에 팩토링 사업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각칙에 해당되는 건데 지금부터 각칙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대리상 나오는데 여기서는 우리가 중요시하는 건 뭐냐면 대리상이 나오고요. 뒤에 이제 중개상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위탁매매업이 나와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은 공부하실 때 뭘 주의하셔야 되냐면 그 개념을 정확히 알아주는 게 좋아요. 대리상, 중개상, 그 다음에 위탁매매업. 알겠죠? 위탁매매업. 요 세 가지 개념을 꼭 여러분이 주의하셔야 되는데 대리상은 먼저 해보면 정말 대리인이 대리인. 이게 특정한 상인을 위해서 영업을 대리하는 상인을 말합니다. 종업원이 아니에요. 우리 앞쪽에 봤던 상업 사용인은 영업주의 종업원이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는 그게 아니에요. 독립된 상인으로 다른 상인을 보조하는 것을 우리가 대리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리권을 갖고 있는 건데 조문에 가보면 일정한 상인을 요겁니다. 요 일정한 상인이 바로 특정한 상인을 위해서야. 알겠죠? 상업 사용인이 아니면서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상인이라는 거죠. 알겠죠? 상인. 아니면서 상시 그 영업불에 속하는 거래를 대리하거나
중개를 영업을 하는 자를 대리상이라 합니다. 알겠죠? 중개 대리상. 야, 대리상. 그럼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 L전자 홍콩 대리점 하면 이 홍콩 대리점이 어때요? 이 자들이 대리상이 되는 거예요. 특정한 상인 누구죠? L전자의 제품만 판매한다는 거죠. 이해됐죠? 이게 대상입니다. 특정한 상인을 위해서 한다는 점에서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되는 것이고 상업사용이 아니라는 것이고 근데 중개상을 가보면 어때요? 특정한 상인이하고 개념상 하나만 구분하시면 돼요. 불특정 상인이 알겠죠? 불특정 상인을 위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중개상은 A라는 거죠. 그 다음에 값, 그 다음에 B 이렇게 A, B를 중간에서 대신 중간 다리 역할을 해주는 거죠. 중개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이게 중개상이에요. 그러니까 특정한 어떤 상인에 소속된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인을 중간에 역할에 연결해주는 자를 우리는 중개상이다. 이해됐죠? 그 다음에 위탁매매업은 어때요? 이것도 마찬가지 특정인을 위해서 갑이 어때요? 대신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타인 계산에 자기 명의, 타인 계산, 그죠? 남의 돈으로 자기 이름으로 뭔가를 거래해주는 자. 이 자를 우리는 위탁매매이라고 그래요. 알겠죠? 위탁매매. 이걸 여러분이 이제 뭐 뒤에 가면서 설명하면 되겠지만 미리 한번 설명을 해서 비교를 해버린다면 이런 구조를 갖고 있다. 세 가지는 여러분이 구분하셔야 된다. 알겠죠? 됐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고요. 그 정도 조문과 관련해서 그 정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런 게 대리상이라면 대리상은 특정한 상인 본인을 위해서 그죠? 어떤 의무가 있느냐? 당연히 대리상이 거래 대리 중개를 한 때는 지체 없이 본인 특정한 상인에게 통지를 발송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조문 간단하게 아시면 돼요. 그 다음에 특정한 상인을 위해서 물건을 파는 사람이기 때문에 경업을 하면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상업사용인의 경업금지 의무가 그대로 여기도 다 똑같이 적용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대리상은 본인의 허락 없이 자기나 제3자의 계산으로 본인의 영업부에 속한 거래를 하면 돼, 안 돼? 안 돼. 이게 경업금지.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한 회사의 무한책임 또는 이사가 되면 안 돼? 돼야 안 돼? 안 된다. 금지. 알겠죠? 그리고 이걸 위반하게 되면 상업사용인에서 볼 때 개입권, 계약 해지, 손해배상 청구권, 그 다음에 소멸시효 이런 규정이 다 여기에 그대로 똑같이 적용됩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특정한 상인 그 경업금지라는 것은 이해상충 문제 발생하는 곳이면 어디나 있게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알아두면 된다. 그 다음에 넘어가셔 갖고 통지를 받을 권이 있다. 다시 말해서 대리상도요. 상대방에 대해서 본인에게 전달하는 예, 내용도 있죠. 그러한 통지는 받아서 본인에게 전달할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건의 판매나 중개 위탁을 받은 대리상은 매매 목적물의 하자, 수량 부족, 기타 매매 이행에 관한 내용의 통지를 받을 권한이 있습니다. 알겠죠? 그 권한, 통지받을 권한이 있다.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유치권이 나왔네요. 이것도 어때요? 상법에 일반 상사 유치권하고 다른 점만 찾으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일반 상사 유치권은 첫 번째는 상인간, 두 번째는 어때요? 채무자 소유의 물건, 그 다음에 일반적 결련성을 요구한다 그랬죠. 그럼 여기, 대리상의 유치권은 특별상사 유치권이 다른 점을 찾아봐야 되는데 일단 여기 대상 유치권은 상인간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알겠죠? 그런 점에서 벌써 일반 상사 유치권과 다른 점이죠. 또 변제기 있을 때는 그 변제를 받을 때까지 본인을 위해서 점유하는 물건 유가증권을 유치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을 위해서 점유한다고 그랬지 개별적 결론성을 요구해야 하네요. 결론성도 요구하지 않죠? 그건 똑같아요. 개별적 결론성 요구하지 않는 거 똑같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점유입니다. 점유의 물건이 채무자
소유일 것을 요구하지 않죠. 그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일단 먼저 생각하시면 돼요. 상인간이 아니어도 상관없고 채무자 소유의 물건이 아니어도 유치할 수 있다. 됐죠? 그렇게 일단 알아두시면 우리가 일반 상사유치권과 다른 점을 확 느낄 수 있어요.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92조 가보시면 계약 해지다. 계약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이제 특정한 상인과 대리상 간의 계약은, 그죠? 계약은 존속 기한을 약정하지 않을 때는 2개월 전에 예고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개월 전에 예고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2개월 전에. 그리고 존속기한 약정임에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 언제든지 할 수 있다. 그건 뭐 앞쪽에 봤던 내용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그쵸? 예, 그렇게 알아두면 됐고, 익명조합의 해지와 유사하죠? 그 다음에 이제 대리상에게 있는 독특한 제도가 하나 있습니다. 대리상의 보상 청구권이에요. 보상 청구권. 대리상은요 보상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떤 거냐면 대리상은 자기가 영업을 잘해서 본인을 위해서 고객을 많이 확보해 놓는다든지 기능적 재산을 많이 확보를 해서 나중에 본인에게 이익을 많이 주게 되는 상황이죠. 그런데 거래가 중단됨으로 해서 계약이 해제됨으로 해서 본인이 거기에 거래의 선을 많이 확보하고 고객을 많이 확보한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못 받을 수 있겠죠. 그런 것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대리상의 보상 청구권이에요. 조건과 내용만 조금 알고 있으면 돼요. 대리상의 활동으로 해요. 그죠? 대리상의 활동으로 본인이 새로운 고객을 획득하거나 영업상 거래가 현저히 증가해야 됩니다. 그리고 and 계약의 종료 후에도 본인이 계속 이익을 얻고 있어야 돼요. 그럴 때 대리상은 본인에 대해서 보상 청구를 할 수 있어요. 그 이익에 대해서. 그죠? 근데 조심할 게 있어요. 다만 이 계약의 종료가 대리상하고 본인 사이의 계약의 종료가 대리상이 잘못해서 계약이 해지된 경우 대리상이 책임 있는 사유로 만약에 해지될 때는 보상 청구가 안 돼요. 그리고 뭐 보상 금액은 어려운 거 아니에요. 계약 종료 전 5년간의 평균 연보수액을 초과할 수 없고요. 만약에 5년 미만이면 평균 연보수액을 규정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이 보상 청구권은 기간이 있어요. 계약이 종료하느라부터 6개월이 넘어서면 할 수 없어요. 알겠죠? 할 수 없다는 거. 그걸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면 된다. 근데 우리가 하나 기억해 둘 게 있는데 판례인데요. 쭉 한 판례 한번 가보시면 거기에 판례 2번 가보시면요. 2번 이 보상 청구의 개념은 어때요? 꼭 여기 대리상에만 적용될까요? 아니죠. 다른 어떤 그 상인들 간의 규정 속에서도 어때요? 이렇게 본인이 이익을 얻고 다른 그죠? 대리인들이 만약에 그 이익을 챙겨오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겠죠? 이럴 때도 동일하게 대리상의 보상 청구권을 적용할 건가 말 건가 문제되는데 판례는 가능합니다. 알겠죠? 유추 적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2번인데 상법 2구조 92조에 정한 대리상의 보상 청구권의 입법 취지, 목적 등을 고려한다면 위 규정을 상법상 대리상이 아닌 자에 대해까지 유추적할 수 있을까 없어요? 없다가 아니고 가능하다는 것이죠. 알겠죠? 가능하다는 게 판례 입장이다.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충분하다. 그죠? 충분합니다. 그 다음에 대리상은 어때요? 당연히 그 본인의 영업을 대리해서 영업을 해줬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본인의 영업, 특정한 상인의 영업 비밀을 알고 있겠죠. 그렇죠? 그 비밀을 계약 종료 후에도 유지해줘야 됩니다. 알겠죠? 준수해야 된다. 이게 영업 비밀 준수 의무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